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의 데이터 테이블을 매일 들여다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최근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 수위가 올라갔다는 상투적인 표현 때문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미국 스스로가 내부 문서에서 전쟁을 가정한 계산서를 꺼내들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5 중국 군사력 보고서는 표현부터 달랐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고 있다는 경고를 넘어서 상륙을 통한 무력 통일이 지도부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로 인식될 수 있다는 평가를 공식 문서에 담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로이터가 이 보고서를 동시에 인용하며 주목한 지점은 중국의 의도가 아니라 미국의 불안이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문장은 수년째 반복되어 왔지만 미국이 개입할 경우 이길 수 있는지에 의구심이 존재한다는 대목은 처음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미국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가 외부로 새어나온 흔적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와 CSIS가 수년간 실시한 대만 유사시 전쟁 시뮬레이션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결론은 승패보다 비용이었습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중국의 상륙을 저지하지만 그 과정에서 항공모함 전단 손실과 수만 명 단위의 사상자, 동맹국 기지 파괴가 동시에 발생하는 그림이 반복됐습니다. 이 수치는 베트남전이나 이라크전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로 평가됩니다. 미 해군이 보유한 항공모함 한 척의 건조비는 약 13조 원 수준이고 함재기와 운용 인력을 포함하면 전력 손실 비용은 20조 원을 넘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복구 시간입니다. 미국 조선업 생산 능력 기준으로 항모 한 척을 다시 확보하는데 최소 7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이 보고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중국의 계산도 이 지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로이터가 인용한 미 국방부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전쟁 초기 둥펑 21D와 둥펑 26계열 대함 탄도미사일을 수백 발 단위로 투사하는 물량전을 전제로 작전 계획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의 사거리는 각각 약 1500km와 4000km 급으로 서태평양 미 해군 전개 범위를 정면으로 압박합니다. 중국 로켓군이 보유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수는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며 일부 미국 언론은 2027년 전후를 중국군이 상륙작전을 감행할 수 있는 최소 조건 충족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전력 증강 속도도 심상치 않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는 현재 추정치 약 500기 수준에서 불과 몇 년 만에 2배로 늘어나는 계산입니다. 물론 미국의 핵탄두 보유량 약 3,700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문제는 절대 수치가 아니라 증가 곡선입니다. 미국 내부 분석 문건에서 중국은 더 이상 지역 핵 보유국이 아니라 전략 핵 경쟁자라는 표현으로 분류됩니다. 해상 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현재 항공모함 3척을 운용 중이며 미 국방부 보고서는 2035년까지 최대 6척 추가 건조 계획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 해군의 11척 체제를 정면으로 추격하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해외 해군 전문 매체들은 중국 항모의 질적 완성도보다 중요한 변수로 숫자와 미사일 결합을 지목합니다. 항모 자체가 아니라 항모를 미끼로 삼고 대함 탄도미사일과 연계하는 구조가 미국의 기존 해양 패권 모델을 흔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 긴장의 중심에 대만이 있습니다. 대만과 중국 연안의 최단 거리는 약 180km로 서울에서 대전보다 짧습니다. 이 짧은 거리 때문에 대만 전장은 항공과 해군보다 미사일과 포병의 숫자가 먼저 작동하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대만에 승인한 무기 판매 규모는 약 16조 원 수준으로 하이마스와 자폭 드론, 자주포 미사일 체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동시에 중국을 자극하는 신호로도 작동합니다.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을 재개한 시점이 이 무기 판매 직후였다는 점은 해외 언론들이 공통적으로 짚은 대목입니다. 이런 흐름을 종합하면 지금 대만 해협에서 벌어지는 일은 무력 시위가 아니라 계산의 축적입니다. 미국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도 감당하기 어려운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가진 의미가 다시 떠오릅니다. 전쟁이 나면 누가 더 많이 때리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채우고 누가 더 안정적으로 버티느냐가 전쟁의 지속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방산 공급망과 조선 능력, 미사일 생산 속도에서 한국이 반복적으로 호출되는 이유도 이 맥락 위에 놓여 있습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은 멀리 떨어진 남해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숫자와 산업, 생산 능력으로 이어진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불편한 현실이 지금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장의 계산이 본격화되는 지점에서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변수는 중국의 상륙 능력 그 자체가 아니라 상륙 이후를 버텨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중국군이 상륙에 성공하더라도 그 전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급과 재해권 확보가 극도로 어렵다는 점입니다. 대만 본섬에 병력 한개 집단군 규모인 약 6만 명을 투입하려면 하루 최소 2만 톤 이상의 보급 물자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는 현재 중국 해군이 보유한 상륙함과 민간 선박을 총동원해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로이터가 인용한 미 해군 분석에 따르면 대만 해협은 기상 변수와 수심, 해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상륙 선단의 속도를 크게 제한하는 구간으로 평가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상륙 이전 단계에서 대만의 항공 전력과 항만 레이더망을 최대한 마비시키는 데 작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입니다. 중국이 최근 공개한 중거리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의 정밀도는 CEP 기준 수십 미터 수준으로 평가되며, 이는 항만 시설과 활주로를 단시간에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수치입니다. 문제는 이 공격이 대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들은 전쟁 개시 시 오키나와와 괌의 미군 기지가 초기 타격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는 중국 본토에서 약 3,000km 떨어져 있지만 둥펑 26의 사정권에 포함됩니다. 이 기지가 마비될 경우 미 공군의 증원 속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전쟁 양상은 장기전으로 변합니다. 이 구조는 미국이 가장 꺼리는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이 단기간에 압도적인 화력을 투입해 전쟁을 끝내는 방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대만 방어를 직접 책임지기보다는 대만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데 전략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대만이 도입하는 하이마스와 자폭 드론, 지대함 미사일은 모두 상륙 이전 단계에서 중국의 접근 비용을 극대화하는 무기들입니다. 여기에 한국 방산이 가진 강점이 자연스럽게 겹칩니다. 한국은 대규모 전면전을 전제로 한 무기 체계를 실제 운영 환경에서 다듬어온 나라입니다. 단기간에 수백 발 단위로 생산 가능한 탄약 생산 능력, 포병과 미사일의 통합 운영 경험, 그리고 전시에도 멈추지 않는 조선과 중공업 기반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주목하는 요소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은 기술로 시작하지만 산업으로 버틴다는 말입니다. 미국이 대만 전쟁을 막기 위해 무기를 파는 이유는 중국을 압도해서가 아니라 전쟁이 시작되면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계산표의 하단에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조용히 생산하고 빠르게 납기하고 전시에 멈추지 않는 구조를 가진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미중이 서로를 향해 던지는 경고는 전쟁 의지가 아니라 전쟁 비용에 대한 신호입니다. 중국은 상륙을 준비하고 있지만 성공 이유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미국은 이길 수 있지만 그 대가를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 미묘한 균형 위에서 대만 해협의 긴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균형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축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 쌓은 산업과 방산의 현실적인 힘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순간 대만 해협 뉴스는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의 현재 위치를 보여주는 거울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1월 15일 중국 목표 영상입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자유의 방패 UFS가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10회 실시한 한미연합 야외 기동훈련이 48회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새해를 맞은 중국의 2025년 군사 목표는 무엇일까요? 물론 중국의 단기 목표이자 첫 번째 목표는 단연주한 미군 철수라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은 과거부터 대한민국을 친중 국가로 만들어 미국과 군사, 정치, 경제적으로 멀어지게 만들려는 전략을 펴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중국의 장기 목표는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미국을 넘어서는 패권국으로 도약하는 것인데요. 현재 상황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필리핀 등의 포위당한
강력한 형국으로 유사시 자국의 생존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특히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길목을 막고 있는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중국의 큰 걸림돌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때문에 중국의 제1도련선 설정 우선 목표가 주한미군 철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중국 공산당의 오랜 꿈 주한미군 철수의 현실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국계 최초로 미국 연방상원에 진출한 앤디 김 의원은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 없을 것이라며 단언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1월 9일에 열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언론을 상대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만약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시도한다면 매우 강력한 초당적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 발언했는데요. 이는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인의 보편적 인식을 보여준과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를 시도하는 중국에 대한 무언의 압박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군사 목표와 이를 둘러싼 전략적 계산은 동아시아의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에서 여전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특히 중국은 2025년 그들의 군사 목표에서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할, 특히 주한미군 철수가 우선적이라는 점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세계 최강대국으로 자리 잡겠다는 중국몽을 천명하며 이를 위해 단계적 군사 목표를 설정해왔는데요. 특히 올해 2025년은 중국이 지역 패권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중요한 시기로 여러 목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1도련선 확보입니다. 중국의 제1도련선 전략은 일본, 대만, 필리핀 등을 잇는 해상방어선을 설정해 태평양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 전략의 중심에는 한반도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중국이 태평양으로 뻗어나가는 길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한국의 친중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부터 한국을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친중국가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약화하고 주한미군 철수 여론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군사력 현대화를 통해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려 하고 있는데요. 항공모함, 극초음속 무기, 인공지능 기반 군사기술 개발에 집중하며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등 대한민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빼들고 있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중국에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한미군 철수를 시도한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처음은 아닙니다. 작년 12월 작고한 미국 39대 대통령 카터 역시 자신의 대선 운동 기간 주한미군 철수 공약을 내세웠으며 실제 부분 철수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당시 카터 대통령은 1979년 6월 3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박정희 당시 대통령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국의 인권 상황을 놓고 격한 설전을 주고받았는데요. 카터는 자신의 대선 공약인 주한미군 철수를 어떤 식으로든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박 대통령은 북한이 군사적 우위를 보이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을 섣불리 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이 조치는 이행하지는 못했지만 당시의 카터 역시 북한이 국민총생산 GNP의 20%가량을 군사비에 쓴다는 점을 들어 대한민국의 방위비 확충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쓴 것입니다. 트럼프 역시 왜곡된 수치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당선 전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위험한 지역에 4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라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지나치게 적게 내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짧은 인터뷰에서도 수십 개의 수치 오류를 낼 만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치를 왜곡하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가 언급한 주한미군의 숫자는 사실과 다릅니다. 2016년 말 기준 주한미군의 숫자는 26,878명이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방위비 협상에 서명하기 직전인 2018년 12월 말에는 29,389명이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자신의 재임 시절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내기로 동의했다라면서 지금 내가 없으므로 그들은 거의 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역시도 왜곡된 주장일 뿐 대한민국은 현재 바이든 정부와의 재협상을 통해 한국은 트럼프 때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40년 전과 마찬가지로 현재도 중국이 설정한 주한미군 철수라는 목표는 미국 내의 반대 외에도 한국의 군사적, 전략적 위치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봉쇄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한미군은 단순히 한국 방위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 중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을 통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억제하며 동시에 일본, 대만과의 연합 방위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군사 전략은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균형이 깨질 것을 기대하지만 한미동맹은 역사적, 전략적 뿌리가 깊어 중국의 간섭을 쉽게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위 산업과 군사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해상 전략을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무기 체계를 개발 중이거나 개발 완료했습니다. 현재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지상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한국 독자 기술로 개발된 차세대 전투기 KF-21과 극초음속 및 장거리 타격 능력으로 중국을 포함한 적대 세력에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하는 현무와 천궁, 천무 등의 전력은 단순히 방어에 국한되지 않고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단순히 국경을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은 내부적으로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부채 문제와 부동산 시장의 붕괴, 청년 실업 등은 중국의 군사적 야망에 제동을 걸고 있으며 동아시아 국가들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강압적 외교는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매운맛에 된 주변국들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한국 역시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미의회에서는 주한미군 규모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는 미국의 국방수권법안이 발효됐습니다. 2025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에 따르면 미국은 28,500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국 국방정책을 다시 승인한 것인데요. 해당 법안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도 재확인했으며 한미 간 국방 협력 증진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귀환이 오히려 한국에는 기회라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의 근거는 양방향으로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트럼프가 한국에 핵무장을 묵인해줄 수도 있다는 기대 심리이고 또 하나는 그가 한미동맹을 경시하면서 한국의 핵무장을 사실상 용인해줄 수도 있다는 불안 심리입니다. 한국은 물론 해외 언론에서도 한국이 중국 때문에라도 당연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일례로 영국의 국제 담당 칼럼니스트 사이먼 티스달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론 역시 좌파와 우파를 가리지 않고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핵무장에 가장 반대하던 정치적 진보 성향의 사람들까지도 이제 고민할 시기가 왔다라며 입장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든 한국이 스스로 핵무장을 하든 중국으로선 재앙이나 마찬가지인 결과입니다. 주한미군이라는 혹을 제거하려다 오히려 더 큰 혹을 단격인데요. 여기에 한국 국민은 전통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 갈등과 최근의 경제적 압박은 한국 국민들에게 중국의 야망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었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의 주한미군 철수라는 단기 목표는 한마디로 오판이며 실현될 수 없는 꿈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중국은 현재도 경제적 압박과 외교적 공세를 통해 한국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드 사태 이후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는 등 나름의 자구책을 만들고 있으며 미국 및 유럽 등 우방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야욕을 꺾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을 과소평가한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군사강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중국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중국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주한미군이 아니라 스스로 강대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의지와 군사력인데요. 대한민국은 이러한 힘을 발판 삼아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수호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며 중국의 야망을 단호히 저지할 것입니다. 2025년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올해도 중국의 전략적 시도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민국은 이들의 의도를 좌절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